네, 오늘은 다케우치 가오루 저자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들었다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 못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너무 길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들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시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두 가지 문장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게 이해되는지 느껴보세요. 실리콘칩과 구리선이 인간의 뇌처럼 얽힌 AI는 스스로 마음껏 공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스스로 답을 도출합니다. AI는 스스로 마음껏 공부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컴퓨터이기 때문이죠. 인간처럼 공부하고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 스스로 답을 도출하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 똑같이 작동하는데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기 때문에 세포와 혈관 대신 실리콘칩과 구리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문장, 두 번째 했던 게 이해하기가 쉽죠. 왜 그러는 걸까요? 분명 두 문장의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1번은 한 문장, 그리고 2번은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눴다라는 차이가 있죠.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까의 예시 1번과 같은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 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있을 때 직접 문장과 문단을 나누면서 해석해야 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머리를 쓰게 되니까 두 가지 작업 이상을 하게 되는 거죠. 뇌에 에너지를 더 쓰는 겁니다. 게다가 저런 말이 계속 이어진다? 듣기만 해도 힘들죠. 뇌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딴짓을 하며 이야기에 집중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2번과 같이 말을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런 단점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좋지만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이해하는 것은 예시 2번이 더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설명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동의할 것은 아무래도 정보 전달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정보를 상대방이 최대한 머리를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짧게 말하라는 것은 진짜 말을 조금만 해라, 적게 하라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노하우를 나눠보자면 군더더기가 없도록 노력해봐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은 문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문장 구성 요소의 거리가 서로 가까워서 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전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서술어, 핵심을 보통 뒤로 빼는 경우가 많던가 아니면 좀 중간쯤에 나오는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좀 빠르게 한다는 것, 즉 이것도 역시 문장이 짧아지는 겁니다. 차라리 문장을 짧게 해서 여러 개를 나누는 거죠. 역시나 말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예시가 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한번 예시 문장을 보여드려 볼게요. 회사에서 발표하는데 긴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이번 조사에 의하면 20대 청년층의 취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즉시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되겠는데 확 와닿지가 않죠? 제가 이 문장을 조금 더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대 청년 취업률 하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청년층의 스펙 부족 및 진로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짧아졌죠? 보기에도 깔끔해졌을 겁니다. 길었던 글에서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만 가져와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문장을 조금만 더 나누고 짧게 하라는 거죠. 차라리 여러 문장을 쓰고 말의 순서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20대 청년 취업률의 하락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 기업의 경력직 선호. 둘, 청년층의 스펙 부족 및 진로 가치관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의 머리를 조금 덜 쓰게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의 뇌에 마치 도식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순서가 그려집니다. 이런 것을 구조화 혹은 아웃라인을 잡는다고 하죠. 이렇게 아웃라인을 잘 잡는 노하우는 상위어와 하위어 개념을 알면 좀 좋아요. 이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목각 인형 마트로시카를 본 적 있나요? 가장 큰 인형 안에 조금 큰 인형이 들어가 있고 조금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언어, 생각, 어떠한 이론이라는 것도 더 큰 개념이 있고 조금 큰 개념이 있고 작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경우들은 작은 개념을 흩뿌리듯이 계속 말합니다. 반면 말을 핵심적으로 딱 말하고 설명을 쉽고 간결하게 하는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머리에 포인트가 딱 잡히죠. 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거구나 라고. 이렇듯 여러분께서 긴 문장을 짧게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필요 없는 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크기와 중요도를 분류해서 순서 배치
배치를 다시 해보세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용하기 편한 수준까지만 익혀서 사용해보시면 어느 순간 설명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문 지식을 너무 과시하려 한다입니다. 얼마 전 저희 편집자님께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너무 좋았겠습니다. 거기서 전시회에 갔다고 하는데 그 미술작품 전시회에서 작품을 해석해 주시는 가이드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서양화는 키아로스크로와 스푸마토 기법의 숙련된 구사를 통해서 환영주의적 모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표정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표정으로 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앞서 설명한 방식이 더 함축된 언어기 때문에 더 간결하게 느껴지고 느낌을 빡 오도록 하겠죠. 하지만 일반인으로 한 대상이라면, 그런 목적의 전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이렇듯 상대방에 대한 상황, 입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을 너무 과시하려고 한다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식의 과잉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핵심은 상대가 알고 있는 것으로 연결해보라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인이 경험한 것에는 크게 머리 쓰지 않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맛은 어떻습니까? 지구는 네모난가요? 지구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보라색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주 짧은 순간 안에 이미지가 떠오르죠.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사과, 초록색 사과를 떠올릴 수 있고요. 맛도 조금 다르겠고, 지구가 어떤 색이냐는 물음에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색깔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떠올릴 때 큰 노력을 가하지 않고 큰 시간을 쓰지 않고도 떠오른다는 거죠. 이처럼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정보에 연결하게 되었을 때 매우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를 쓰지 않고 정보가 탁 전달되는 거예요. 편하게 말하면 정보를 경험과 접착시키는 겁니다. 특히 일상의 주제로 끌어들일수록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서 미술작품 설명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피카소의 이국풍의 오르가니스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을 옆으로 하고 왼쪽 어깨가 강하게 붉어져 있으며 양다리를 가지런히 하고 있는 이 늙은 손풍금 타는 사람에게서 젊은 피카소가 매혹당했던 카다르니아의 로마네스크 미술을 연상시키고 있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오랜 세월에 퇴색한 것 같은 색조이면서 밝고 소박하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해당 설명을 어디까지 이해하셨나요? 분명 대단한 작품이고 설명에 사용된 표현도 무척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엔 조금 전문 용어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는 과정을 저희가 같이 해보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술 전공자고요. 미술을 모르는 친구와 함께 전시를 간 상황입니다. 친구가 미술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이 작품은 젊은 피카소가 매혹당했던 카다르니아의 로마네스크 미술을 연상시키고 있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카다르니아는 뭐고 로마네스크 미술은 또 뭐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때 미술 전공자인 여러분이 난 전문가니까, 난 전공이니까 아주 격이 다른 설명을 보여주마, 약간 이런 마음으로 카다르니아는 스페인 동북부 지방으로 원래 카탈루니아인데 발음이 특정 언어적 그리고 국가적 특성에 따라 변동되어 표현된 것이라고 해. 그리고 중세의 교회나 성당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하면 그런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흥미롭게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흥미가 떨어지겠죠. 전문적인 내용이 좀 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들어봤지? 축구팀으로도 유명하잖아.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에 있어. 발음이 다른 거는 유럽 특유의 발음 때문에 저렇게 들려가지고 글 쓴 사람이 들리는 대로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비교적 아까 설명보다는 이해가 쉬워졌죠. 자, 다음은 로마네스크 미술을 설명해 볼 거예요. 이것도 막 의욕이 넘쳐서 전문적으로 로마네스크 미술은 중세 유럽에서 유행한 미술 양식으로 주로 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즉 약 한 1000년 전에 태어난 미술 양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또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자면 이럴 수 있겠죠. 또 TV에서 엄청 큰 천장이 막 동그랗게 생긴 유럽 성당 본 적이 있어? 그런 것처럼 단순한데 예쁜 것들, 이런 거를 주로 로마네스크 미술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용어로 먼저 접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건 괜찮다고 봐요. 자, 이제 원래 설명을 보면서 쉽게 정리해보죠. 원래는 젊은 피카소가 매혹당했던 카타르니아의 로마네스크 미술을 연상시키고 있다였죠. 여기서 이 카타르니아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로마네스크 양식은 유럽 성당처럼 단순하고 이쁜 것들로 바꿔봤잖아요. 쉬운 용어로. 그래서 젊은 피카소가 매혹당했던 스페인 카탈루냐에 유럽 성당처럼 단순하고 이쁜 미술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보죠. 더욱 아름다운 것은 오랜 세월에 퇴색한 것 같은 색조이면서 밝고 소박하다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마지막 글귀였습니다. 모호해요. 특히 MBTI의 T인분들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해석해보죠. 오랜 세월에 퇴색한 것 같은 색조. 자, 이 색조의 뜻이 뭘까요? 색의 진하거나 연한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퇴색한 것 같은 색조라는 말을 쉽게 풀이해보자면 시간이 지나 색이 선명하거나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해졌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괜찮지만 여기서 일상의 경험과 접착제를 붙여보는 거예요. 오래 입어서 물 빠진 청바지 이런 걸 떠올리면 좋겠죠. 딱 와닿잖아요. 청바지는 오래 입을수록 색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것만의 멋이 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시간이 지나 색이 선명하거나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해졌다. 이것은 마치 오래 입어 물 빠진 청바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오랜 세월에 퇴색한 것 같은 색조라는 게 빨리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글귀였던 더 아름다운 것은 오랜 세월에 퇴색한 것 같은 색조이면서 밝고 소박하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래 입어서 물 빠진 청바지를 떠올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해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흥미롭게 관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을 접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어떤가요? 좀 더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오히려 언어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도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권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방이 모르는 개념을 보여주면서 나의 권위를 높이는 목적으로, 즉 어려운 용어를 기술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설명을 쉽게 잘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에 더 집중해봤고요. 가장 좋은 건 역시 둘 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영상을 보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수동적인 학습보다는 능동적인 학습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되니까요. 영상 보시고 직접 글을 써보시면서 본인만의 체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 못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조금 더 설명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아주 크게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